수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었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판단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1심 재판부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대법원의 어떤 판례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 1심 재판부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번 비상계엄 내란죄 여부 관련 사건들에서 모두 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소 제기 여부만을 가지고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수사까지 중단하거나 하지 않거나 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거나 관련한 증언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견해의 대립이 학계에서 있어 왔지만 재판부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자체는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불소추 특권 범위 안에 수사 진행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있을 물론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관련한 사건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백 기자. 자,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죄에 관련돼서 수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내놨죠. 이 부분은 아주 짧게 내놨었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관련 범죄를 통해서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은 조문이 서로 다르다. 이 부분을 들면서 역시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 점을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내용을 협의했다라고 그러는데 재판부가 판단한 범행의 경위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의 주요 관료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를 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부분을 고치겠다 이런 부분을 주요 동기로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죄 판단의 성부와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 맞다. 이 부분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한 변호사님, 지금 백 기자 얘기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매우 심각하게 봤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 통치 구조랑 기본권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통치 구조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자유임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대신에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균형하고 견제하면서 삼권이 분립되도록 하는 그 구조를 짜는데 그 통치 구조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지만 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에 대해서까지 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헌법기관이라든지 헌법 질서를 몰각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이런 원칙이 다 몰각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조금 경종을 울리고 사실은 국회에 침입했다는 거, 국회 해제 의결을 못하게 했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가치, 원리 이거를 크게 훼손된 부분을 이번 재판부에서는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호 변호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재판과 관련돼서 결국은 과거의 판례를 한번 견줘볼 수밖에 없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의 판례, 물론 이제 그때 일어난 일과 지금이 일어난 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뭐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참고할 만한 판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과거 판례와 지금 재판부의 선고에서 나온 그 의견
어떤 뭐 차이점이라든지 뭐 같은 점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사실상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자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일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였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래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 사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번 관련 사건에서 그 해당 사건과 비교했던 재판부의 판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이 국민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과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자체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에서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질질이 불량하다는 주장을 특검이 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1심 선고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그렇게 선고가 났었는데요. 이번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양형 사유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산포와 그에 따른 군경 폭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신인도, 국제적인 신인도가 너무나 하락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재판부와 특검에서 주장하고 판단한 내용처럼 이것이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내란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불량하게 평가될 수 없다라고 보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 죄질 자체의 불량 여부를 판단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인데다가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모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선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올라가서 항소심이 판단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선고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다가 직접적으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형이 선고가 됐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도 사실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유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의 혐의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30년이 선고가 됐고 윤 전 대통령은 그보다 죄질이 불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도 지금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 모여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질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양형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제거든요. 네. 특히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주도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끌어갔다고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성한다거나 어떤 항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추가적인 양형 사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거의 공동정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30년형인 점을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항소심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